예, 예. 그 인터넷으로 이게 또 목소리 이게 내가 헷갈려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됐습니까 이제 이 정도로? 아, 난 내가 조용한 이야기하면 되네 그러니까. 예, 인터넷으로 강의 듣는 분들은 그 카페 가입하십시오. 그 인터넷으로 듣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카페 이름이 이렇게 됩니다. 그 책에도 있습니다. 그 1년 안에 합격하라고 이름이 패스 365입니다. 이 공무원 시작해갖고 그 1년 안에 합격하면은 뭐 행제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붙였고 그 모든 자료는 학원 측에 주니까 제대로 뭐 이렇게 헷갈리고 혼선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모든 자료는 이 카페에 가면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쪽 학원에 이야기해서 뭐 자료가 올라오지 않는다 등등 그런 불편함 없도록 할 테니까요. 그래서 뭐 현장에 듣는 사람도 그렇게 해도 되고 그 오늘 예를 들어 제가 요 나눠준 건데 이거 열심히 풀어보십시오. 이 자료 이런 것들이 인터넷 카페에 가면은 뭐 컴퓨터 일반 정보보호론 이런 거 다 있으니까 예, 거기 참조해서 출력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나눠주는 자료 이거는 내가 핵심 자료 핵심 이게 이 자료만 갖고서 이 합격했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실전처럼 풀어보십시오. 그래서 인터넷 가면은 커밀뿐만 아니라 정보보호론 이런 것도 새로운 자료가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 다른 데 가서 뭐 돈 주고 사보지 말고 기본 교재 구입해서 여기 있는 자료 출력해서 보시면 됩니다. 있는 사람들도 예. 추가적인 비용을 많이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답 여기 한번 비쳤습니까? 그리고 여기 그 나눠주는 자료에 대한 정답은 제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항상 옆에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듣는 사람들은 답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여기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커밀인데 이 커밀에서 시험 나오는 내용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 커밀이니까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이 우리가 그 대학교에서 기계과 가면 뭐가 있죠? 과목에서 기계 일반이 있고 토목과 가면 뭐가 있어요? 토목 일반이 있고 전산과에 가면 뭐가 있어요? 전산 일반이 아니고 옛날에는 전산 일반 그랬는데 요사이는 뭐라 그래요? 컴퓨터 일반.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각 이 뭐 공대 있는데 까마다 그 일반 이런 이름을 붙이잖아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기계 일반은 기계과에서 다루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컴퓨터 일반은 컴퓨터 학과에서 다루는 전반적인 걸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컴퓨터 일반이라는 과목에서 컴퓨터 옛날에 이제 이게 계산기 구조죠. 이 계산기 구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컴퓨터 학과에서 배우는 운영체제, 자료 구조, DS, 그 다음에 소공, SE,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언어론, 그 다음에 통신, 기타 컴퓨터 상식 안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그러니까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넓다 보니까 핵심 어느 게 중요하냐 어느 게 잘 나오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핵심을 놓치고 잘못 공부하면은 공부할 게 너무 많으니까 어렵다 그러고 뭐가 시험에 나오는지 모르다 보니까 점수가 잘 안 나올 수가 핵심을 놓치면은. 그래서 새로 다시 이야기하면 이 핵심은 내가 수업 전에 나눠주는 자료 있죠.
이게 가장 핵심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다 기출문제라고 핵심은 아니고, 이 기출문제도 너무나 광범위하다 보니까 기출문제라고 새로 노는 게 아니에요. 기출문제 중에서도 계속 노는 게 있고 어떻게 돼요? 딱 한 번 놓고 평생 어떻게 돼요? 안 노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기출문제라고 해서 어떻게 돼요? 무조건 공부를 하면 안 돼. 평생 안 나와. 이제 그런 걸 잘 감안해서 내가 추린 거죠. 추려서 또 놓을 가능성이 높은 핵심적인 것을 수업 전에 어떻게 돼요? 나눠줍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은 뭐 이제 한 강의 듣는 사람들은 수업 전에 나눠주는 요 자료를 핵심으로 보고 이 범위가 아주 넓다는 사실. 그래서 이 핵심만 잘 해도 핵심하고 주변 조금만 하면은 열심히 하면 80점 정도 나옵니다. 정산시험은 평균 80점 넘는 경우가 어떻게 돼요? 거의 없죠. 70몇 점이고 어떤 60몇 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 전략을 잘하면 빨리 합격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요런 걸 이제 잘 감안해서 미리 수업 공부하기 전에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내일 이야기 하는데, 이제 올해부터 프로그래밍 언어론이 빠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 정보보호론이 바뀌었어요. 과목이 크게. 그런데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론이 옛날에 컴퓨터 일반에서 나왔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3년 국가직 문제를 보십시오. 3개 나왔어요. 프로그래밍 언어론이. 수업 문제 중에서 노는 내용이 너무나 많은데 3개 노는 건 적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비율이. 그래서 PL이 없어졌지만 PL이 3개 정도의 높은 비중을 어쨌든 갖고 있어요. 아직도 이게. 그래서 이제 과목을 이렇게 대체한 거죠. 뭐 요새 하도 보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보안 때문에 예를 들어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60명을 뽑았어요. 시험 안 보고. 이런 사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 시험 없이 뽑았으니까요.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 친 사람들 뽑아봤자 보안 이걸 잘 모르거든 이게. 그래서 보안을 좀 아는 경력자 해서 작년에 60명 뽑았습니다. 앞으로 또 뽑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체크 서두에 써놨는데요. 옛날에는 컴퓨터 일반에서는 PL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작년까지만. 왜? PL이 별도로 60문제, 별도로 한 과목으로서 20문제 나왔으니까요. 근데 이제 PL 과목이 빠지니까 별도로 커밀에서 PL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 거고. 그러면 이제 커밀에서 옛날에 통신하고 인터넷을 했는데 이거를 정보보호론 쪽에 제가 책에 넣었습니다. 내용을. 커밀에서 빼버리고 이제. 왜냐하면은 정보보호가 곧 통신하고 관계되는 거니까요. 그 통신을 논하지 않고는 보안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보보호론 쪽에 통신을 넣고 PL을 이제 옛날에 안 다뤘던 걸 커밀에 넣고 이렇게 책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은 뭐 가능한 이런 순서대로 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 컴퓨터 구조 이거를 잘 이해하면 2번 만에 끝낼 수 있는데 상세하면 거의 한 3번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달 안에 안 되면 보강을 해서라도 좀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2월 그 뭐 다른 내용은 이제 내일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단 이제 책을 보십시오. 그 21쪽입니다. 제 1장 컴퓨터. 그냥 뭐 계산기 구조 이렇게 이름을 안 붙이고 컴퓨터라고 했으면 요사이는 뭐 계산기를 안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계산기 구조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지금은 뭐 컴퓨터 구조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제 참고로 하나 이야기하면은 내가 그 기출문제집에 상세히 해설해 놨는데 국회 시험에 있는데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국회에 들어가면 좋은 점이 있으니까 국회에는 그 컴퓨터 일반이 아니고 컴1 그럼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국회 시험에서는 컴1이 아니고 컴퓨터 옛날에는 계산기 구조라고 하는데 지금은 컴퓨터 구조론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옛날로 말하면 계산기 뭐겠어요? 계산기 구조를 말해요. 그러니까 계산기 구조에 대해서만 몇 문제 나오느냐.
20문제가 나옵니다. 국회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국회 시험은 컴퓨터 구조 20문제, 운영체제 20문제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컴퓨터 구조 커뮤니에서는 보통 많이 나와요. 5개 나와요. 그래서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5개 출제하는 경우하고 컴퓨터 구조에서 20개 출제하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깊이 있게 들어가고 내용이 좀 복잡하겠죠. 그래서 컴퓨터 구조이기 때문에 국회 시험에서 컴퓨터 일반으로 생각하면 오차가 있다 이 말이죠. 되게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1쪽 컴퓨터 역사입니다. 의외로 이 역사도 간혹가다 시험에 나옵니다. 작년 국가직에도 나왔습니다. 이런 거 나오면은 뭐 이런 거 옛날 거 나왔나 구닥다리 나왔다 근데 그러면 안 되고 틀리면은 억울하니까요. 이걸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좀 책이 저기 있다고. 예? 예. 그래서 21쪽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만 정리하십시오. 제일 처음에 이제 기계식 계산기인데 이거는 파스칼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파스칼은 사람 이름이잖아요. 사람 이름인데 기계 이름은 파스칼리니 잠깐만요. 책 거기 위에 건데. 예. 예. 그래서 아버지가 파스칼 아버지가 이 세무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이 전산 역사에 보면 이 세무하고 연관이 거의 많이 되는데 아버지가 하도 계산을 하니까 불쌍해서 18살 때 파스칼이 아버지를 위해서 만든 게 바로 기계식 가상기입니다. 근데 제일 밑에 보면 마크 1이라고 있죠. 그거는 전기 기계식이에요. 옛날에 이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냥 기계식 그러면은 파스칼 그때는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 안 했으니까요. 근데 21종. 그런데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고 놓은 게 바로 마크 1 전기 기계식입니다. 구분해야 되고. 그리고 3번 밑에 PCS 그거 볼까요? 홀러리스 역시 미국의 국세조사입니다. 천공 카드죠. 카드에 천공 구멍을 뚫어서 데이터를 분류한 겁니다. 그러니까 빠르더라 이거죠. 데이터 정리하는데 컴퓨터 역사에서 노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컴퓨터 등장 애니악 뭐 누구나 다 잘 아는 건데 통상적으로 최초의 컴퓨터는 애니악을 지칭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 애니악하고 밑에 프로그램 내장 방식 이게 작년에 국가직에서 나왔고 잘 아는 걸 거고 그 밑에 애드삭 그 밑에 애드박 그 밑에 유니박 이거 어떻게 정리하는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애니악은 두 번째 점에 있습니다. 외부 프로그램 방식 이 배선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애니악이 이 아파트 이렇게 한 두 채만하게 컸어요. 컴퓨터가 미국 펜실베니아 설치했는데 이 애니악을 작동시키면은 이 동네에 전기불이 껌뻑껌뻑 거렸대요. 그래서 이 애니악은 이 사다리를 이렇게 타고 위에 이래 선이 있겠죠. 이 배선을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래서 외부 프로그램 방식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컴퓨터 안에 뭐가 있어요? 주기억 장치 램이 있었죠. 지금 컴퓨터 실행 방식은 뭡니까? 프로그램을 여기다가 내장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물어볼 때 이거는 외부 이 배선을 연결하는 방식. 지금은 프로그램을 내장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식 차이점이고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발생된 걸 뭐라 그래요? 버그가 났다 그러잖아요. 이걸 잡는 걸 디버그라 그러죠. 이 버그는 나방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애니악 이 외부 프로그램 방식에서 막 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발생했는데 아무리 체크해도 프로그램에 오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보니까 나방이 죽어갖고 이렇게 걸쳐져 있었대요. 그래서 나방을 치웠더니 오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버그 이런 것도 그래서 나온 용어예요 이게. 자, 그래서 컴퓨터 등장해서 애니악이 있고 그 밑에 2번에 너무나 유명한 폰 뉴만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 우리가 지금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원리입니다. 폰 노이만이 이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제시하고 나서 놓은 컴퓨터는 무슨 방식이겠어요? 외부 프로그램 방식이 아니고 무슨 방식?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되겠죠. 그게 그 밑에 있는 애드삭, 애드박, 유니박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위에 있는 애니악하고 밑에 있는 애드삭은 크게는 프로그램 외부냐 내장 말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애니악은 그 위에 마지막 점 보십시오. 그것도 줄쳐 놓으십시오. 애니악은 십진법 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애드삭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점에 십진수 체제 똑같죠. 근데 그 밑에 애드박은 두 번째 점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진수 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컴퓨터는 내부적으로 다 뭘 쓰겠어요? 이진수를 쓰죠. 근데 십진수는 뭐고 이진수는 뭐냐 이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리고 구분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기준으로 다른 거 찾을 때는 애니악을 찾는 거고, 그러면 애니악하고 애드삭의 공통점은 십진수 체제로 똑같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애드삭하고 애드박의 차이점은 뭐예요? 하나는 십진수 체제고 하나는 이진수 체제예요. 프로그램 내장 방식으로는 똑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마지막 유니박은 상업화입니다. 본격적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라든지 등등에 이용되기 시작한 게 바로 유니박.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자, 그 다음 페이지. 회로 소자. 그 컴퓨터 세대 구분인데 거기서는 회로 소자만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그 두 번째 칸에 회로 소자에서 진공관 트랜지스터, 직접 회로, LSI, VLSI 있죠. 요거 정확히 차례 구분하시고, 그 밑에 이제 직접 회로, 이게 의외로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SSI, MSI, LSI 이렇게 나가는 거 10개, 100개, 1000개, 1000개 이상. 그 다음에 요 사이는 울트라, ULSI 그럽니다. 펜티엄 칩 이런 거. 요 구분하는 거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참고하십시오. 이 부분은. 그 다음 페이지. 단위입니다. 이 단위는 직접 넣을 수도 있지만 계산 문제에서 단위 알아야 되잖아요. 거기 중간에 보면 키로가 있고 밑으로 미리가 있는데, 위로 갈수록 용량, 밑으로 갈수록 컴퓨터 속도를 많이 지칭합니다. 그 위로 갈수록 지금은 이제 메가는 옛날에 끝났고 기가도 지금 끝나고 개인들도 뭘 씁니까? 1테라 이렇게 쓰죠. 그 테라 시대가 된 거고, 밑으로는 나노 시대, 나노에서 피코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가 바로 10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나노 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노 밑에 이제 피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피코 뜻이 뭐예요, 이게? 참고로 이야기하면 피코넷이 뭐죠? 이게 작은 뜻이에요. 우리가 작은 통신망을 뭐라 그래요? 피코넷, 나노넷이라는 걸 피코넷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접두어로 쓰입니다. 참고로. 그렇지만 나노넷이라고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용어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그 밉스하고 메가플롭스. 컴퓨터는 속도가 빠르니까 100만 단위로 지칭합니다. 근데 이제 연산에서 실수 연산은 특별하게 메가플롭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밉스와 메가플롭스 구분해 놓으십시오. 100만 개 명령 실행하는 걸 초당, 그걸 밉스라 그러는데, 특히 실수 연산, 다르게 말하면 부동 소수 점수 연산입니다. 그거는 플로팅 포인터 거기서 따서 메가플롭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이트 머신, 워드 머신 정리합니다. 이거는 옛날에 놓고 요사이 잘 안 노는데, 주소 부여 단위를 바이트로 하느냐 워드로 하느냐 차이, 거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통상적으로 바이트 머신입니다. 지금 컴퓨터는. 그러면 바이트하고 워드의 차이는 뭐냐? 요거는 나중에 좀 이따 바로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별표 3개 해 놓으십시오. 시험에서 매년 요사이 거의 나옵니다. RISC하고 CISC. 이거는 정리할 게 되게 많은데 무조건 외울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핵심을 딱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는 방법을 핵심 설명해 보면 이렇게 돼요. 영국에 가면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ARM이라고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때 R이 뭐냐 하면은 이 RISC 약으로 ARM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 ARM이라는 회사는 미국의 이 애플사에서 투자도 하고 그랬습니다. 애플 그러면 너무나 잘 알죠. 스티브 잡스. 그러니까 이 애플 컴퓨터, 애플사에서 놓은 대부분의 컴퓨터 제품은 주로 RISC 구조의 프로세서를 쓴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 그리고 이 R은 이 축소했다는 뜻이잖아요. 예, 여기 핵심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현재 이런 회사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각종 프로세서를 현실적으로 개발하고 있어요. 그걸 주로 어떤 구조로 개발하느냐 하면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이 RISC 구조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RISC가 있고 뭐가 있어요? 시험에 오는 거는 CISC 구분하는 거잖아요, 이거. 이건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이게 이제 RISC 구조의 프로세서, 어떤 칩이고, 이게 CISC 구조의 칩이라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컴퓨터에서 어떤 명령어가 실행된다는 것은 이 칩에 이런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회로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 회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실행되지 않습니다. 회로가 있기 때문에 그 명령어가 실행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RISC는 간단하게 축소시켜놨다 이거죠. 뭐를? 이런 명령어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해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명령어를 구성하는 회로가 간단하다 이 말이에요. 간단. 이 정도다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CISC는 뭐냐? 이 복잡이죠. 명령어 구조가 복잡한 걸 그대로 다 수용했다. 그런 프로세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복잡한 형태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 회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차지하는 분량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이에요. 그러면은 짜투리 공간이 있겠죠, 이렇게. 이게 짜투리 공간이 훨씬 많겠죠. RISC가. 이게 훨씬 적습니다.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돼요. 이제 이게 우리가 프로세서 그러는데 컴퓨터로 말하면 CPU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CPU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CPU라고 하는데 이 CPU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 이건 뭡니까? 예? 컴퓨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아니에요? 속도가 늦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우리 컴퓨터에서 취급하는 게 속도하고 어떤 메모리 뭐가 되겠어요? 메모리 용량 이런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컴퓨터에서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나씩 지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컴퓨터에서 속도를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까? 네? 하나씩 이야기해 보십시오. 시험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괜찮아요. 여기 하나 이야기해 보십시오. 컴퓨터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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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게 따지보면 내가 들어보면 이거 되게 이건 아주 고차원적인 이야기인데, 예? 예, 이것도 중요해 사실 이게 스레드 풀을 해가 막 이제 나중에 운영체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야기는 이거 같아요. 이거는 좀 아주 고차원적인 이야기고 이거 말고 우리가 컴퓨터에서 속도를 이것도 중요합니다. 또 이야기해 보십시오. 컴퓨터의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거. 예? 그렇지. 메모리를 많이 쓰면 빠를 수가 있어요. 또 이야기해 보십시오.
나야 되는데 하나씩 이야기해 보시죠. 네. 일단 물음표 또 이야기해 보시죠. 네? 너무나 많은데 이 컴퓨터 속도 빠르게 하게 하는 방법으로 집에 있는 컴퓨터 뭐 이런 거 얼마나 갑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CPU에 그 이 클럭 발생되는 거 초당 뭐 2.5, 3.5GHz 그러잖아요. 이제 이거는 끝났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CPU가 이렇게 있으면은 옛날에는 CPU 위에 냉각팬이라고 어떻게 돼 있어요? 386 이럴 때는 조그만 거 요거 달려 있었잖아요. 지금은 CPU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만한 게 얹혀져 있죠. 열어보면 집채만한 거 따져보면 냉각팬이 왜냐하면 이 CPU 열이 너무 많이 나니까 너무나 뜨거우니까요. 너무나 초당 발생된 이 기가가 10억 사이클이에요. 초당. 그래서 다 사용하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인텔하고 뭐 AMD 이런 데서 이거 높이는 거는 끝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 더 이야기 그래서 놓은 게 이거예요. 코어 방식 뭐 듀얼 코어 쿼드 코어 나중에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끝났어요. 이거는 멀티미디어. 우리가 컴퓨터는 하나가 아니고 하나의 컴퓨터에서 지금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하잖아요. 그래서 각 코어가 담당하는 방식. 이것도 이제 끝났어. 내가 하나만 더 이야기할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컴퓨터는 그래픽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도 아니죠. 텍스트 방식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컴퓨터 메인보드에 CPU가 있어요, 여기에. 그럼 여기 슬롯 같은 게 있었죠. 여기 뭐를 장착했어요? 이 그래픽 카드가 장착되어 있어서 이 서로 막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야 그림이 화면에 나타나니까. 그 자료를 주고받아야 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지금 컴퓨터라는 것은 뺄 수 없는 그래픽이고, 그래서 CPU하고 그래픽을 묶어서 쳐라. 이게 이제 우리가 가속에 걸려 상당히 빨라지는 거 이게. 이거 말고 또 있는데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컴퓨터에서 속도를 빠르게 해야 할 수 있는 방법. 네? 중요한 게 있는데. 시험이 잘 나오는 건데 이거. 네? 뭐죠 이게? 네? 좀 크게 해서 볼까 이거? 뒤에 시험 너무 잘 나와요. 이 캐시를 쓰는 방식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얼마 전에 그 CPU 만드는 AMD 그 기술진이 어떤 뭐 전자있는 신문에 기고한 글을 읽어봤는데 컴퓨터에서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캐시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걸 엄청 많이 사용해요.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이거. 나중에 다룰 테니까요. 어쨌든 내가 지금 이야기한 이런 것들이 뭐가 될 수가 있겠어요? 컴퓨터에서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될 수가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캐시를 쓰는 건 어떻게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상세히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RISC하고 CISC 이렇게 설계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컴퓨터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설계를 하겠죠.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기본적인 회로가 있고 이 나머지 짜투리 공간을 뭐로 쓰느냐? 이런 공간을 씀으로써 어떻게 돼요? 컴퓨터 속도를 엄청 빠르게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시험에서 노는 거예요. 그 RISC 컴퓨터 구조는 회로가 단순해.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회로가 작동이 되고 우리가 스마트폰,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면 어떻게 돼요? 핸드폰이 뜨끈뜨끈해지죠. 왜 뜨끈뜨끈해져요? 이 회로에서 전기를 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전기 소모량이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핸드폰 이런 통화를 하면 더 뜨끈뜨끈해지겠죠. 그러면 이 핸드폰 같은 이 인베디드 내장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핸드폰 안에 이런 걸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래도 핸드폰 좀 쓰면 막 전기 없어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베디드 내장 프로그램 방식은 CISC보다는 뭐가 좋겠어요? RISC 구조가 좋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시험만 놓으면 이걸 무조건 외울 필요
외워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이게 핵심이 내가 이야기하는 거, 이걸 딱 놓고서, 그러니까 RISC 구조는 이런 내장 전기 소모량이 적고 뭐 캐시 메모리를 많이 쓸 수 있고, 이게 RISC 쪽이에요. 자, 남은 책을 보십시오. 25쪽입니다. 거기 이제 중간에 뭐 RISC, CISC가 뭐 많이 비교해 놨습니다. 내가 이제 나머지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은, 밑에서 두 번째 보십시오. 밑에서 두 번째 보면은 스택은 그 RISC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고 CISC는 하드웨어적으로 처리합니다. 이건 외워야 돼요, 그냥. 그리고 그 하나 더 이야기하면은 CISC에서 바로 밑에서 세 번째 칸 이야기하면은 CISC는 많은 주소 모드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CISC는 명령의 직교성이 좋다. 요게 외워야 됩니다. 이제 직교성 좀 이따 이야기할 테니까요. 원래 이 직교성은 과거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나왔을 때 7급에서 들어 좀 나왔습니다. 그 직교성 뜻은 이렇게 돼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뭐 직교성 그러면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이거 이제 엉터리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들어 있어요, 이게 직교성 이거 하나만 갖고서 이야기하려도 3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 아주 광범위한 내용이 직교성은. 근데 이걸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독립성을 말하는. 근데 이 독립성으로 생각해갖고는 시험 문제 못 맞출 수가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건 단순성을 말합니다. 오히려 이 단순성을, 직교성은 곧 단순성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시험 문제 맞추는데 더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RISC하고 CISC 컴퓨터 구조에서 이거는 축소를 시켜놓고 단순하게 해놨다는 뜻이야. 이거는 복잡하다 이 말이에요. 단순하게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직교성이 있는 거는 뭐가 되겠어요? RISC겠죠, 이게. 그렇게 잘못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이게.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그냥 이 말 하나만 딱 놓고 하면 안 되고, 이 앞에 수거가 있겠죠. 예? 이제 이래 수식하는 게 있겠죠, 예를 들어. 이걸 이야기 안 하고, 이거는 직교성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 시험, 이런 뭐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시험에서 이제 대충 공부하는 사람 특징입니다. 시험에 자꾸 떨어지는 사람의 특징은 이런 단어 하나 갖고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 갖고 답을 찾으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이제 상세히 설명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쫙 풀 때는 이 단어가 있으면 앞에 수식어는 뭐가 있겠어요? 수식어가 있겠죠. 그 수식어를 무시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엉터리로 푸는 거예요. 그 지금 이야기하면 내가 직교성이 좋은 거는 뭐라 그랬어요? 시험에 이거는 외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무조건 그럼 외워서 풀어야 돼요. 직교성이 좋은 구조는 뭐라고? CISC다 이렇게 외울 수밖에 없어. 그럼 왜 CISC는 직교성이 좋으냐?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핵심 그 책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CISC는 줄 치십시오. 명령어의 직교성이 좋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CISC의 구조의 직교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구조 자체는 누가 단순해요? RISC가 단순하죠? 그걸 논하는 게 뭐라고? 아니다. 그건 의미가 없으니까. 컴퓨터에서는 명령어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직교성 이야기하는 수식어는 뭐라고? 명령어의 직교성을 말합니다, 이게. 그럼 왜 명령어의 직교성은 CISC가 더 좋으냐? 이해를 못하면 무조건 외워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그럼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원점이 주어졌을 때 반지름 R을 알면 어떻게 돼요? 원이 그려질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 반지름 R이 원점은 5,3이고 반지름은 뭐 7이라고 했을 때 이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전부 정수죠. 그렇지만 원을 그리기 위한 이 좌표는 다 뭐로 나타나겠어요? 정수보다는 대부분 실수겠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 뭐 캐드 이런 거 있잖아요. 컴퓨터 우리가 실수 연산은 복잡해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옛날에 캐드 우리가 이런 디자인하는 거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성능이 좋아야 된다 그랬었어요. 왜냐하면은 실수 연산이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그 이 RISC는 이렇게 돼요. 다시 CISC는 그냥 명령어가 복잡하게 다 되어 있으니까 이런 원을 그리더라도 어떤 명령어 한 개를 원을 그려라 시켜요. 원 그려라 이런 명령어 하나로서 어떻게 돼요? 이 원을 탁 그냥 그리게 돼요. 이게 왜냐하면 명령을 다 갖추고 있으니까. 그래서 CISC 컴퓨터 구조를 사용하면은 이런 원을 그리는 명령어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CISC 구조의 프로세서는 명령의 직교성이 좋다 그래요. 왜? 명령을 단순하게 써서 원을 그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RISC 프로세서는 이런 원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 하나의 명령으로 안 되고 이 원을 그리기까지 명령어가 여러 개 조합해야 돼요. 그 이제 이 RISC 컴퓨터는 명령어를 간단하게 만들어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어 간단한 이 하나로서는 원을 도저히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 원을 그리기까지는 이 명령을 어떻게 돼요? 여러 개를 사용해야 돼요 이게. 그럼 우리 관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 하기가 복잡해지겠죠 이게. 그래서 명령어 쓰는 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RISC에서는. 그 이야기예요 이게. 자 그럼 한 장 넘겨보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 26페이지 그 직교성에 대해서 써놓은 그거는 참고하고 그 다음 27페이지 탐구에 보면은 그 RISC 프로세서에서 두 번째 보십시오. 복잡한 처리는 간단한 명령 여러 개 묶어서 처리한다. 그 밑에 예를 들어놨습니다. 나누기 명령. 우리가 나누셈은 좀 복잡합니다. div 명령은 CISC에서는 그냥 div 명령어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로서. 근데 RISC에서는 shift, add, sub 이런 걸로 대치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여러 개의 명령을 조합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해해야만이 내가 지금 설명한 명령의 직교성 이거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외워야 돼요 이거는. 다시 이제 앞으로 가보십시오. 그래서 CISC하고 RISC 명령어의 차이점, 프로세서의 차이점, 시험에 너무나 많이 나왔다 그랬죠. 원래 시험에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잘 정리를 하고 그 25페이지 중간에 보십시오. 1, 2, 3 그 핵심 부분이 그게 또 1번 읽어보면 되고 2번, 3번 자주 나왔습니다. 메모리 접근 명령어는 로드하고 스토어 두 개로 제한되어 있다 이거죠. RISC는. 그리고 3번의 RISC는 고정 길이 명령어를 명령 길이가 일정하다 이거죠. 이런 거 다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밑에 비교 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CISC, RISC 나머지 부분은 책에 내가 상세히 써놨으니까 읽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27쪽 보십시오. 그 이제 바이어스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컴퓨터 딱 켜면 어떻게 돼요? 롬 바이어스 그러죠 옛날에. 롬에 있는 프로그램이 나와서 어떻게 돼요? 컴퓨터 셀프 테스터. 옛날에는 롬이 이렇게 생겼어요. 뒤에서 다룹니다. 은박지가 이래 햇빛 들어가면 데이터가 지워지니까 다리가 삐쭉삐쭉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옛날에 롬이었어요. 이 프롬 이런 거인데 그 메인보드에 보면은 이 롬을 장착하는 이런 칩이 있어요. 그럼 이걸 여기 어떻게 돼요? 장착이 되어 있겠죠. 공장에서 놓을 때 여기는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롬 바이어스, 롬에 들어있다고 롬 바이어스 그랬어요. 근데 요 사이는 롬에 안 들어있어요. 요 사이는 프레시 메모리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 사이 컴퓨터 뚜껑을 여니까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 본 이 롬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런 데 안 들어있어요. 요 사이는. 그 어느 게 롬인지 모르겠어.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많이 그래서 요 사이는 롬 바이어스 안 그러고 플래시 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바이오스가 뭐냐 이거죠. 그 영어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컴퓨터를 한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가 컴을 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입출력 한다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컴퓨터로 마우스 움직이고 화면에 그림이 나타나고 하는 것이 전부 키보드로 입력하고 뭐겠어요? 입출력이죠. 그리고 그래서 운영체제가 지원해 주는 게 뭐냐? 도스, 옛날에 윈도우, 유닉스, 전부 운영체제의 가장 핵심은 입출력을 지원해야 돼요. 통신을 한다. 내가 내 컴퓨터의 자료를 멀리 보내잖아요. 그것도 입출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출력이고, 컴퓨터에 딸려있는 게 다시 보면 전부 뭐겠어요? 대부분이 입출력 장치야. 주변 장치가. 그러니까 그만큼 입출력은 중요한 거 이게. 모든 명령어가 입출력하고 연관을 가질 정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운영체제에서 옛날에 도스 시절에 운영체제의 핵심 프로그램이 이거였어요. IOS였어요. 이게 메모리에 상주를 해야 돼요. 이게 인풋, 아웃풋 야거입니다. 그만큼 운영체제가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게 뭐 사용자한테 입출력입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롬 바이오스는 또 뭐겠어요? 베이직 인풋 아웃풋입니다. 입출력 중에서도 가장 근원이 되는 그걸 지원해 주는 게 뭐라고? 바이오스 프로그램이 하는 역할입니다. 따지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 부팅 하면은 어떻게 돼요? 컴퓨터 부팅이 되기 전에 바로 이 바이오스 프로그램이 입출력 장치죠. 주변 장치가. 이런 게 제대로 세팅되어 있는지. 만약에 그 키보드가 있는데 키보드에 책을 얹어놓고 컴퓨터를 켜면 어떻게 돼요? 켜봤어요? 삑삑 소리 나죠? 아프다고. 바로 이 바이오스 프로그램이 키보드가 눌려 있으니까 체크하고 그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 이게. 그래서 컴퓨터 전원을 켜면은 바로 이 롬에 있는 프로그램이 나와갖고 컴퓨터의 주변 장치 등등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고 세팅되어 있고 제대로 장착되어 있는지 테스트하고 뭐를 하게 되겠어요? 부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 우리가 뭐를 할 수 있겠어요? 오락도 할 수 있고 아래 한글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그 밑에 쭉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이오스하고 이제 시험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십시오. 이 바이오스하고 뭐가 있냐 하면은 CMOS가 있어요. 이 인터넷에 보면은 이 바이오스가 바이오스 이퀄 CMOS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지금까지 그 컴퓨터 일반 시험에서 이렇게 돼요. 인터넷 찾아보면은 그 백과사전 있는 데서도 틀린 게 있어요.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오류가 그대로 시험에 나온 게 몇 개 있어요, 실제로. 대표적인 게 MP3 있는 거예요, 옛날에. MP3가 있고 뭐가 있어요? MPEG-3가 있죠. 그 두산인가 어디 백과사전 찾아보면은 MP3의 약어가 MPEG-3의 약어가 MP3다 이렇게 해놔서 이 엉터리 얘기야. 그래서 그대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그런 것처럼 그 인터넷 정보다 뭐 다 믿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보니까 바이오스하고 CMOS가 같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에 나온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러면은 바이오스하고 CMOS는 뭐냐? 그 CMOS 자체는 어떤 물리적인 그 물질이죠. 그렇지만 우리끼리 이제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CMOS 그러면 CMOS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뭐라 그래요? 우리 CMOS 그럽니다. 그 우리가 이제 컴퓨터 어떤 옛날에 주변 장치가 바뀌면 CMOS 데이터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원 탁 켜고 그 밑에 디귿에 있습니다. 그 뭐 우리가 이제 롬 만드는 회사가 있죠. 뭐 어워드라든가 몇 군데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거는 뭐 F1이고 어떤 거는 F2고 어떤 거는 뭐 컨트롤 알트 딜리트 이런 거 누르면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뭘 할 수 있습니까? CMOS의 데이터를 수정할 수가 있죠. 그걸 우리가 CMOS 셋업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바이오스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본적인 입출력을 위해서 주변 장치를 뭐 테스트하고 등등 이런 거 하는 거고, CMOS는 나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는 뭡니까? 여러 가지 주변 장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드디스크가 있다. 그러면 각 사람마다 하드디스크는 뭐가 다릅니까? 용량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드디스크가 있다. 나는 용량이 500기가야. 어떤 사람은 1000기가가 될 수도 있어.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트랙 수, 섹터 수 이런 게 다 다릅니다. 이게 이런 게 원래 다 세팅이 되어야 돼요. 이게 그런 게 CMOS에 보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이어스하고 CMOS의 정확한 차이점을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최근에 드러나왔었고, CMOS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걸 말하고, 바이어스는 CMOS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뭘 하겠어요? 초기화 작업을 합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 밑에 용어에서 7번 부터 스트랩. 부팅 그러면 알아듣고 부터 스트랩 그러면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 부팅을 말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부팅 이렇게 놓기도 하지만 뭐로 놓을 수 있다고? 부터 스트랩 이렇게 놓을 수가 있다. 네.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자, 이제 일단 여기까지 기본적인데, 그 다음 잠깐만 이야기하고 이제 휴식할 테니까 29페이지 디지털 논리회로 개요만 이야기하고 휴식하겠습니다. 이거는 한 문제 넘는다고 보면 되죠. 불대수. 근데 이거는 내가 한 30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100% 맞출 수 있습니다. 이 불은 영국의 수학자인데, 그 컴퓨터의 원리가 이 불대수의 원리잖아요. 1 더하기 1은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좀 이렇게 불행하게 살았대요. 1 더하기 1은 2지 왜 1이냐 이거죠. 1 더하기 a는 뭡니까? 불대수에서 1이죠. 1 곱하기 a는 뭐예요? 이거는 더하기고 이거는 곱하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풀이 이야기한 1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다. 전부.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을 더하니까 뭐겠어요? 모든 것이잖아요. 그걸 사실 많아. 이게 뭐 초등학교 시험 문제 뭐 숙제도 이런 거 있다면, 물에서 물을 타면 뭐가 돼? 역시 물이잖아. 이게 내가 체온이 36.5도의 사람 체온이, 그러면 두 사람의 체온을 더한다고 36.5일에 대해서 뭐 70몇 도 되는 거 아니죠. 두 사람을 붙여 놓는다고. 그것처럼 1 더하기 1이 반드시 2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불이 이야기한 거는 이제 불대수 이게 100% 쓰이는 데가 집합하고 똑같아요. 그 어떤 논리학에서 쓰는 거하고 똑같고, 명제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있던 컴퓨터 회로에 적용되기 됐습니다. 살아있을 때, 불이 살았을 때 지금처럼 컴퓨터가 나왔다면 얼마나 많은 극이 됐겠죠.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뭐 어떤 영광을 누린 건데. 그래서 이제 불이 이야기한 이런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면은 A, B, C, D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부분을 부분 집합. 그래서 모든 것에서 어떤 부분을 더해봤자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죠. 모든 것에서 부분,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더하기는 합집합의 개념이,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교집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A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 29페이지 그 부울대수 정리해 보면은 가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정리 이런 거 좀 이따 볼 테니까. 그러면 이제 부울대수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해야 될 게, 이제 부울이 했으니까 부울대수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있죠. 그거는 뭐라 그러냐면 상용대수라 그래요. 그럼 이 부울대수하고 이 상용대수는 거의 똑같습니다.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근데 이제 조금 전에 기본 개념은 틀려요. 이게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게 뭐겠어요? 상용대수겠죠. 부울대수는 1 더하기 1은 1입니다. 그거 말고 가장 차이가 있는 게 거기 분배법칙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예요. 그 분배법칙에서 앞에는 똑같습니다. x, 앞에는 똑같아. x에 뭐가 됩니까? y 플러스 z야. 이거는 우리 상용대수도 어떻게 썼어요? xy 더하기 어떻게 돼요? xz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부울대수든 상용대수든 이거 전개하는 건 어떻게 돼요? 똑같죠? 근데 그 옆에 게 다릅니다. 그래서 체크해 놓으면, 시험 놓으면 이거하고 관계된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x 어떻게 되어 있어요? x 그 옆에
x 더하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x 더하기 yz. 그럼 이게 상용대수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잖아. 상용대수에서는 그냥 이걸 그대로 쓰면 그냥 x 플러스 yz 그냥 이렇게 쓰면 되잖아, 이게. 근데 이게 부울대수에서는 어떻게 돼, 이게? x 플러스 y, x 플러스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다르죠, 이게. 따라서 부울대수 시험 놓으면은 대수적으로 풀 때는 이게 뭐로 바뀐다고? 이렇게 나눠준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네. 지금까지 내가 봤을 때 가장 많이 거론된 부분이에요, 이게. 차이점,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더 모롱한 법칙도 똑같아요. 우리 집합에서 다루는 거하고. 그리고 그 밑에 또 써놨습니다. 시험 볼 때 부울대수는 분배 법칙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밑에 막 써놨어요. 세 개도 상관없어요. y는 a 더하기 a 바 bc. 세 개. 분배 법칙 이 형태로 세 개는 나누지잖아요. 그 시험 문제에서 핵심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부울대수하고 집합의 관계를 해놨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십시오. 탐구, 여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30페이지에서 이야기하는 부울대수 간략화, 그 1, 2, 3 설명해. 옛날에는 내가 이걸 칠판에 서서 했어요. 막 시간이 바쁘니까 내가 책 개편하면서 책에 넣었는데, 그 1번하고 2번은 매우 비슷합니다. 1번은 y는 a 더하기 ab이고 2번은 어떻게 돼요? y는 a 바 더하기 ab 이렇게 돼 있죠. 아주 유사한데 어떤 거는 이렇게 풀어야 해결되고 어떤 거는 이렇게 풀어야 해결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비교해 놓은 거, 이게. 자, 먼저 이제 부울대수 표현하는 방법을 좀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다 알지만 내가 다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a 바 이렇게 표시해야 되고 어떻게 a 이렇게 표시해도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나는 막 책에 섞어 써놔서 일부러. 그리고 이제 y는 그냥 더하기는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곱하기는 이렇게 쓰잖아요. 이건 더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건 곱하기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걸 쓸 때 더하기는 반드시 붙여줘야 돼요. 근데 이 점은 어떻게 돼요? 구분이 될 수 있으면 이 점은 생략합니다.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A 점 B 이렇게 안 쓰고 그냥 AB 이렇게 쓴다 이거죠. 똑같은 걸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y는 하고 1b 이렇게 될 때는 그 이상하잖아요, 이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통 점을 붙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결과는 역시 그냥 뭐가 되겠어요? 이제 중간 과정에서 이런 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냥 b가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점은 어떻게 돼요? 상황에 따라서는 생략이 된다, 되겠죠? 이제 부울대수 볼 때 말이죠. 그 이제 보면서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지우고 이렇게 쓸 수 되잖아요. a 더하기 b 전체의 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이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예? 그냥 이걸로 탁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야 되잖아요. 그냥 안 묶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b만 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바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묶어야 되지. 이렇게 안 묶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뜻이 되잖아요. 예, 되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부울대수 보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내가 이제 30페이지 보면은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게 부울대수 간략한데, 그 탐구에서 첫 번째 점에 보면 부울대수 간략화는 대수적 또는 뭐로 할 수 있다고? 카르노 맵을 이용할 수가 있다. 그랬을 때 대수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내가 이번 시점부터 카맵 그랬거냐. 카맵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잠깐 휴식하고 내가 할 테니까 모르겠어, 뭐 쉬는 시간 동안 잘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딱 지금 정리하면 절대로 시험이 안 틀릴 수 있으니까 이거는 빨리 풀 수도 있고. 잠깐 휴식하고 합니다.